예, 그래서 제가 다시 앞부분에 요약은 한국이 치료 대응은 성공했지만, 아니, 방역은 성공했지만 치료 대응은 성공한 게 아니다. 뭐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의 문제점들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시장주의적인 그간의 어떤 구조조정이나 어떤 사회 변화가 사실 이 코로나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고, 또 하나는 방역을 그 나라들이 잘 안 해서 그런 거지, 지금은 이 치료 대응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채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대응을 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계속 방역 성공에 도취돼 있으면서 치료 대응에 하나도 지금 뭔가 투자하고 있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부분에 보시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병원들이 코로나 대응을 했느냐. 대구 같은 경우에 봤을 때 병상 운영에서 보면 사실 공공병원이, 한국은 뒤에도 좀 이야기하겠지만 전체 병상의 10%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간수로는 5%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 병상의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원이, 대구 지역도 비슷한데 77.7%의 환자는 공공병원에서 환자를 본 거예요. 22.3%만 이 민간병원에서 본 겁니다. 이 22.3% 민간병원에 동산병원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그 계명대학교가 당시에 신병원을 만들면서 성서 지역의 큰 신병원에 거의 한 1200병상짜리를 새로 지었기 때문에 구병원을 비워줄 수 있어서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실제로 공공병원의 역할이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대구 지역 총 병상 4만 개 중에 코로나 대응에 동원한 병상이 1200개인데 이 중에서 공공병원 대구의료원 450개, 국군 대구병원 330개, 대구보훈병원 200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병원들이 이렇게 코로나 대응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들은 약간 중환자 진료가 좀 어려울 것 같은 병원들 다 끌어다 붙이고, 산재병원 같은데 사실 경북대병원의 70병상 정도가 조금 중환자 진료 가능했던 거죠. 대학병원이고 상급종합기관이니까. 그리고 이제 민간병원은 대구동산병원 200개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그 내준 거고, 그리고 대구가톨릭 100병상, 영남대 100병상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돼가지고 또 나머지 중환자 일부는 대부분 국공립병원으로 다 또 이송을 했어요. 빅5 병원이 근데 이송받은 환자는 30여 명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모든 첨단 기술의학, 치료의학과 관련해가지고 최첨단을 달리고 뭐 이렇게 광고가 되고, 지금 뭐 서울의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매출이 거의 2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그런 기관들이 사실은 이런 전 세계적인, 좋게 보면 국가적인 이런 위기 상황에 본인들의 자원을 거의 동원하지 않는다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숙련 간호사의 절대 부족 문제, 병원 매뉴얼 안 되고 장비도 없고, 장비가 없어가지고 이 에크모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 지역에 내려갔던 그 모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전담 의사가 에크모를 그 중대 보내다 구해달라고 했더니 못 구해서 자기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는 의사한테 해가지고는 어떤 중형병원에 있는 거를 하나를 트럭에 실어서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컨트롤 타워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중수본이 한 거는 언론 브리핑, 방역 대응만 하는 거지, 치료 관련해서는 컨트롤 타워 자체가 없다는 게 지금 이 곳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대구의 교훈은 첫 번째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왜 이 컨트롤 타워가 없냐? 공공의료기관이 거의 없고 한국이 의료 공급을 다 민간에서 하니까 사실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어디 있어요? 국립중앙의료원이 그 가서 보시면 알지만은 서울에 있는 여타의 다른 의료기관들에 비해서 시설, 그 다음에 어떤 치료 성적, 이런 것들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거의 한 40년을 투자를 안 해서.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어떻게 해서 만든 건지 아세요? 한국전쟁 이후에 스칸디나비아의 그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쪽에서 한국 너무나도 불쌍하고 가난한 나라니까 의료기관이 있어야지 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돈 내가지고 지어준 건데, 그 이후에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뭐 노태우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국립중앙의료원에 투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원래는 처음에 스칸디나비아 그 3개국이 내서 그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춰줬지만 당시로는 계속 그냥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 틈을 전부 민간병원이 채운 거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정부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 아닙니까? 중앙대책본부가 있고 보건복지부 보건차관장으로 제2차관을 만들었어요. 그 아래 방역컨트롤 타워를 해서 질병관리청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치료는 아무것도 없어요. 국립중앙의료원도 따로 놀고, 그리고 저희 국공립병원들은 여기 뭐 충북대병원도 있지만 교육부 산하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산재병원은 그거는 그 근로복지공단 거고요. 그 보훈병원은 보훈처 거고. 다 따로 해요, 저희는. 그나마 있는 자원이라도 잘 써야 되는데 의료원은 지방정부 거고. 그러니까 뭐 서로 다 따로 노는 거죠. 그리고 인력 부분의 문제. 부족한 인력 수급과 민간 인력 차출을 위한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대구는 처음에 막 그 상황이 터지니까 막 자원봉사자도 내려가고 막 그랬잖아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그런 식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쟁이 났는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의병으로 그냥 계속 땜빵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치료 관련해서. 그리고 이 숙련 간호 인력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중환자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가 아닙니다, 사실. 숙련 간호 인력이 있어야 돼요. 중환자실에 있는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인공호흡기, 에크모 같은 체외 순환기기, 체외 투석기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의사가 지시하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죠. 그 장비들에 숙련이 돼 있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환자들이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의사 한 명이 그 환자 한 명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숙련 간호 인력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간호사 인력을 거의 그냥 갖다 쓰고 그냥 버리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민간 병원에서도 간호사들의 평균 그 복무 연수가 4년이 안 돼요. 그럼 대학 다니면서 간호사 자격증 따는 데까지 4년이 걸렸는데 그 이후에 4년밖에 일을 안 하냐? 노동 강도가 너무 세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 일을 그만두는 게 다들 그 꿈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국가가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코로나만 있을 게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또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설 장비를 이제 보충을 해야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 방역을 잘해가지고 현대 기아차가 그나마 만들어놓은 차가 많아서 수출을 많이 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이런 벤틸레이터나 체외순환 장비 같은 거를 국산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국산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계획이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다 외국에 있는 거 사다 갖다 쓰면 될 것 같지만 지금 외국에서 안 팝니다. 자기네들도 지금 이거 대응해야 되는데 이런 거 지금 전략물자 갖다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비들도 없으니까 환자가 많이 생기면 우리는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방역과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막 200명, 300명 이렇게 지금 요즘에 이제 확진자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주요 전문가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유럽이 아니다. 우리는 500명이 넘어가면 못 감당한다, 못 감당한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한 방에 훅 가는 거거든요, 이게. 왜 민간의료 체계는 대응이 어렵냐? 민간의료 체계로도 충분히 대응하면 되지. 이런 이야기 하는 분이 있는데 민간의료 체계는 안 돼요. 첫 번째가 이 상급 종합병원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중환자실은 어차피 수익성이 없어요. 중환자라고 하는 거는 다들 뭐 인공호흡기 끼고 있거나 의식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비급여 치료가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뭐 구슬려가지고 뭐 허리 수술 안 해도 되는데 허리 수술 시키겠어요? 뭐 검사 안 해도 되는데 막 MRI, CT 막 검사하겠어요? 아니거든요. 사람도 여기는 많이 적용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중환자실은 돈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운영합니다. 우리나라는 중환자실을. 그럼 그 최소한이라는 게 뭐냐? 명색이 그래도 상급종합기관인데 상급종합의료기관에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업무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환자실이 꽉꽉 차 있어요, 중환자가. 그래서 한국의 민간의료기관들은 대학병원이나 응급실은 이렇게 처음에 그 중환자가 올 때 전화를 하면 우리 중환자실 다 찼어요 해서 딴 데 가는 경우 많아요. 중환자실 찾아서 이렇게 환자가 이렇게 도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환자실을 차출하면은 심내혈관, 중증수술 이런 것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거기서 계속 딜레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민간병원은 인력 갈아넣기를 합니다. 왜 인력 갈아넣기를 하냐?
수익성이 우선이니까요. 한국의 민간병원이 물론 비영리법인 병원이죠. 뭐 미국같이 영리병원이어가지고 막 주주들한테 배당하고 뭐 채권자들한테 돈 주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기업형 병원으로 완전 막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의 병원들이 유럽에 있는 비영리법인 병원 같은 그런 병원들은 아니에요. 협동조합병원이나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삼성, 현대 같은 재벌들이 운영하는 병원이 가장 자본 조달 능력을 가지고 최첨단에서 지금 이걸 끌고 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병원으로 돈을 벌던 안 벌던 간에 자기들이 그 지배구조랑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비영리 법인들, 아산재단이라든가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갖고 있는 그 전체 그 주주권에 대한 통제권을 그 이사장이 가져가기 때문에 하는 방식이라 돈을 벌지 아주 많이 버는 거를 요구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손해보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비영리 법인이니까 공익적 사업이니까 적자 보더라도 의료 사업은 해야지 이런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계적 구조 안에서 이 병원 노동이 엄청나게 갈아넣는 방식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리고 업무 조정도 엄청나게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 상급 종합병원이 너무 비대해요, 우리는. 보통 이제 적정 수준의 병상을 저희가 중환자 병상이 있고 하더라도 800에서 1000병상 이내로 보는데,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3000병상이고 삼성서울병원은 2000병상이에요. 그거는 이미 전국에 있는 환자를 다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전체 병상을 또 비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한 동 자체가 뭐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죠. 2차 유행 대비를 위해서 최소 중요 사립병원 중 몇 곳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아예 뭐 병동을 하나를 비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콧방귀도 안 끼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 병동이 돌아가는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들이 다 상실되잖아요. 그 민간병원한테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죠. 그걸 법률적으로 그걸 뭐 보상해주고 그런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공의료가 시대적인 요구라는 거예요. 공공의료기관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다시 보면 병상수 비중으로는 10.3이에요, 저희가. 병상수로. 근데 주요 국가들 중에 제일 의료 영리화, 민영화 돼 있다는 미국도 22.7%는 공공병원입니다. 미국에서 그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병, 심장이 무슨 뭐 이렇게 스텐트 있고 이상한 병 생기면 가는 병원이 미국의 그 보험병원이라고 하는 해군 보험병원 이런 데 가는 경우 많거든요. 우리는 보험병원에 대통령이 가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희는 거꾸로 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서울대병원을 가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삼성서울병원이나 아산병원 가죠. 그리고 인구 1000명당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 1.3개예요. 이걸 다시 한번 더 보면 뭐 공공병원이 갖고 있는 장점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뭐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이거는 돈이 이 정도 5조 7천억 정도면은 저희가 지금 한 반 정도로 올릴 수 있다고 하는, 제가 옛날에 이제 한국노총이랑 연구용역 했을 때 주장이었는데, 요거 말고 최근에 다시 나온 거를 보면 일단 병상당 비용이 5.7억 원 정도, 300병상이면. 근데 이제 저희가 지으려는 게 500에서 600병상이니까 병상당 3.2억 원에서 7.8억 원 정도 들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공공병원 현황에서 저희는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수가 1.24개. 절대값으로. 미국은 인구 1000명당은 0.62개. 공공병상수. 그러니까 미국이 그 공공병상이 진짜 제일 적은 나라이고, 일본이 3.53개. 독일이 3.26개, 프랑스가 3.63개다. 그러니까 공공병상이 기본적으로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의 나라를 많이 갖고 있다. 우리는 공공병상이 너무 적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공공병상이 너무 작아서 문제니까 이걸 정리를 했어요. SOC 설립 비용을 보면요, 고속도로가 1km를 만드는데 300억 원 정도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안성, 성남간 이런 데 이제 수도권은 500억이 넘게 들었어요, 1km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0병상 규모의 병원이나 이렇게 하면 한 1000억 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뭐 어디 신문기사에 났어요. 고속도로 4km를 건설할 돈이면 공공병원 하나가 돼요. 네, 아주 심플하게. 요번에 또 그리고 뭐 거기 그 부산에 뭐 가덕도에다가 뭐 그 신공항을 짓니 뭐 어디다
지금 신공항을 뭘 지어요, 코로나에. 지금 뭐, 그 인천공항에서도 지금 여객이 안 되는데, 뭐, 물류센터를 만들 일도 아니고, 엉뚱한 소리 하고 하지 말고, 지금 그 가덕도 신공항 짓는데 7조 원인가가 든다 그래, 7조 원. 그 7조 원이 아니라 7천억이면은 부산 경남 지역에 병원을 7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같은 것들을 7개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을 때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게 이 국방 예산인데, 국방 예산이 2021년에 전년 대비 5.5% 증가했어요. 이거 알고 계세요? 한국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야기하면서 3년 반 동안 12조 6천억이나 증가를 했거든요. 여기서 1조 원만 떼서 병원 지어도 10개를 짓는데. 너무 좀 황당하죠. 우리가 이 국가 그 소득 수준에 비추었을 때 높은 퍼센테이지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국방비 퍼센테이지로 많이 내는 나라가 러시아 같은 이런 군비의 그런 거를 뭐 몰빵하는 나라, 아니면 미국 같이 전 세계 경찰 국가를 자임하면서 전 세계에서 다 전쟁을 하려고 다니는 전쟁 국가, 이런 나라들이에요. 우리 2.7%는 말도 안 되는 퍼센테이지를 국방비를 쓰고 있어요. 이거를 하다못해 지금 중국이 뭐 2%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한 2.23%까지만 떨어뜨려도 병원이나 사회적 인프라, 뭐 이후에도 뭐 교육부터 시작해서 뭐 주택 막 이야기하시는데 임대주택 짓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SOC에 대한 부분 말고도 국방비만 줄여도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무기 사는데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있고, 우리는 그리고 이 국방비 예산 증액에 뭐 사병들 월급이라든가 군에서 실제로 이제 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와 관련된 게 아니라 미국산 무기 사는데 또 돈을 엄청나게 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군산 복합체들 먹여 살리느라고 한국의 공공병원도 안 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보건의료 체계 확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이 시스템을 이제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그래서 수직 수평적 통합을 하고 인력 교육하고 재정 효율화는 이제 뭐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재정 효율화라는 게 구조 조정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막 다 쪼개져 있으니까 이거를 같이 인력 규모를 같이 사회 서비스원 같은 걸 하면 되고, 그리고 병원 의료 노동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아까 SOC나 무기 구입보다 병원이 훨씬 더 경제학적으로 나은 부분은, 이 이야기는 약간 좀 케인주의적 관점이라서 제가 뭐 자제하고 있긴 하지만, 병원이 인력 고용이 대단히 많이 되는 사업장이에요. 동일 그 규모의 투자를 했을 때 병원은 인력 중심 풀이에요. 예를 들면 150병상 정도 되는 병원도 200명 정도를 고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200명이 고용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인프라랑 관련해 가지고 경제적 유발 효과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도 예전에 그 뉴딜 산업이, 뉴딜 비슷하게 그 전후에 복구 사업을 할 때는 지역마다 병원하고 학교를 다 지었던 이유가, 병원하고 학교가 기본적으로 인력 중심 사업, 서비스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면은 그만큼 고용이 창출되는 거고 지속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고속도로는 뚫을 때만 사람을 고용하죠. 지나고 나면은 관리 비용밖에 안 들잖아요. 뭐 전혀 다른 거예요. 병원은 그 지역 생태계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요즘에 그 지방자치 이야기하면서 뭐 지역의 무슨 혁신도시에 뭐 공기업들 뭐 한전은 뭐 나주로 보내고, 뭐 여기 또 오송은 뭐 이제 식약처랑 뭐 질병관리본부 이런 거 보내고 막 그런 걸 하잖아요. 그게 지금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병원하고 학교가 있어야 돼요. 교육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는 거고 병원 때문에 수도권을 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고는 한국 사회에서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는 사실은 이 지방 공동화에 수도권 몰리는 걸 막는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거든요. 근데 이런 뻔한 상식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원이다. 영원. 이거요. 영원. 공공병원 설립 예산 영원. 어떻게 영원을 할 수 있을까? 진짜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다. 진짜. 너무 좀 심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이 됐으면 아직은 확정이 아니니까 예산안에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뭐 국회 뭐 보건복지위원장도 만나고 보건복지 차관도 만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시민단체들이 뭐
싸움만 하는 데가 아니니까. 그리고 코로나라서 요즘에 뭐 또 집회도 잘 하기 어렵잖아요. 만나면은 항상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기재부 탓만 해요. 기재부 탓만. 기재부는 이 정부가 아닌가? 진짜 이런 식의 본인들이 나 몰라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강력한 뭔가 대중 투쟁이 없고서는 공공병원 하나를 못 설립한다. 이런 요즘에 생각이 많이 들어요.